재산은 아들 주고 효도는 딸한테 받겠다는 엄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억짜리 상가도 4억 아파트도 다 남동생 몫이었고 제게 남은 건 엄마의 병수발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올 틈도 없이 밥을 지으며 어른이 됐던 14살 소녀. 그 아이가 56이 되어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수술한 엄마를 남동생 집 앞에 내려두고 온 날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날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이은수입니다. 올해로 56. 인천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어요. 학원 문을 열고 닫는 일, 아이들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놓는 일, 그 모든 게 이제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원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온전히 저였어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선생님 이은수. 밖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원장님은 뭐든 다 잘하더라. 저러니까 학원이 잘 되지. 맞아요. 저는 뭐든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었거든요. 제가 14살이던 해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전날까지도 밥상 앞에서 웃으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 그냥 가셨어요. 그때 남동생 정수는 겨우 9살이었고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죠. 엄마는 무너졌어요. 며칠을 방에서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울음소리도 없이 그냥 천장만 보고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죠. 냉장고 안에 남은 걸로 밥을 지었고 정수 도시락을 쌌어요. 엄마 약은 언제 먹는 건지 약봉투에 적힌 글씨를 읽어가며 챙겼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골목 슈퍼에 가서 공책에 적어온 걸 하나씩 사왔어요. 학교는 그래도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에서 제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일찍 어른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조금씩 일어나셨어요. 가게를 다시 열고 장사를 하셨죠. 엄마는 원래 억척스러운 분이셨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혼자 꾸려서 우리 남매를 먹여 살리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눈이 점점 정수한테만 향하는 거예요. 정수야, 고기 먹어라. 정수야,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정수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요?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 잃고 혼자 남은 여자한테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었겠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기처럼 떠돌던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는 서러웠어요. 성적표를 들고 와도 엄마 눈은 정수 쪽을 받고 상장을 받아와도 잘했네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오히려 더 야단법석이었어요. 말순이 네 딸 봐라. 아들보다 낫다. 저 집 은수가 이번에 또 1등 했대. 근데 그 말이 엄마한테 닿지 않았어요. 아니, 닿았는데 엄마 안에서 다르게 해석된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알아서 잘하는 애로요. 정수는 내가 신경 써줘야 하는 애로요. 그게 평생 이어졌어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피아노도 잘 쳤고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어요. 대학 졸업 후 졸업하고 나서 바로 피아노 학원에 취직해서 일을 배웠고
서른 즈음에 남편 성민 씨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무뚝뚝한 편이죠. 결혼 초에 시부모님이 계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모셨어요. 학원 일도 하면서 아들 준혁이 키우면서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었냐고요? 그럼요, 힘들었죠.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시부모님은 제가 40대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늘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러는 사이 남동생 정수는요? 정수는 오냐오냐 자랐어요. 엄마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했으니까요. 반찬 가게 하면서 번 돈 중 좋은 것들은 다 정수 몫이었고 넉넉한 용돈, 군대 전역 후 차 한 대까지 사주셨어요. 취직은 변변찮게 하다가 그만뒀고 서른 즈음에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엄마한테 목돈을 받아 나갔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줬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은수야, 정수한테 이만큼 줬는데 괜찮겠니? 그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저도 제 몫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내 자식이다는 말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퇴근 후엔 친정 엄마 집에 들러 밑반찬 놓고 약 챙기고 전등 갈고 그러면서도 늘 웃었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는 문을 열어주면서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어? 정수한테 연락해봤어?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서러웠어요. 나중엔 익숙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더 슬픈 거더라고요. 상처가 안 느껴질 만큼 무뎌졌다는 게. 그날도 저는 퇴근 후 엄마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어머님한테 가? 밥은 먹고 가. 저는 짧게 답했어요. 응, 늦으면 먼저 자.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지.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14살짜리 애가 밥을 짓던 그날부터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은 엄마 집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어요. 1년에 두어 번 제가 하루를 잡아서 구석구석 닦아내는 날입니다. 엄마 혼자서는 잘 안 하시거든요. 냉장고 뒤, 싱크대 아래, 장롱 안쪽까지. 그런 곳은 제가 와서 해드리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쌓여도 그냥 두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다. 점심은 사 먹어. 저는 웃으면서 응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였어요. 긴 말 없이도 서로 아는 것들이 있는. 엄마는 청소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장롱 안에 필요 없는 거 있으면 버려도 돼? 알아서 해라, 뭘 물어봐. 저는 그 말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장롱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이불이 먼저 나왔고 그 아래에 비닐봉지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오래된 서류 봉투였어요. 두껍고 낡은 갈색 봉투. 그냥 오래된 서류겠지 싶었는데 손에 들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밟혔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설마 싶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인천 번화가 골목에 있는 2억짜리 상가. 엄마와 제가 함께 마련했던 상가였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몇 년에 걸쳐 모은 돈 일부를 보탰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도 저였습니다. 엄마, 노후에 월세 나오는 상가 하나 있으면 좋아.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임대료도 꼬박꼬박 나오고 엄마 생활비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요. 그 상가가 이미 남동생 정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증여 날짜는 1년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웃음소리도요. 저는 봉투를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따지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정수한테서 엄마한테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 집에 가면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다가 저를 보고 목소리를 낮추시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 집에 밑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막 나오려는데 엄마가 저를 잡으셨습니다. 은수야, 앉아봐.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를 꺼내려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 목소리.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 은수야. 그 상가 있잖아. 정수가 팔았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시선을 피하셨어요. 사실 1년 전에 정수한테 증여해줬는데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이번에 팔았나 봐.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증여 서류를 봤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마도 모르게 팔아버린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팔았다고? 그리고 증여할 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판 거 이번에 알았어.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수한테 물어봤어? 왜 팔았냐고? 물어봤지. 뭐래? 엄마가 잠깐 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준 건데 내가 팔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끊어질 때 나는 그 느낌. 소리도 없이 그냥 툭.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거기에 내 돈도 들어갔어. 엄마가 시선을 내리셨어요. 알아. 알면서 정수한테 그냥 줬어?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때는 정수가 힘들어서. 정수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는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매달 돈 나오잖아. 정수는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그럼 엄마가 모른 척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입술을 꾹 다물고 앞만 봤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말없이 옆자리 쿠션을 탁 두드려줬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했고요. 한참 뒤에 제가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주기만 했어요. 여보, 나 정수한테 배신당한 거야.
엄마한테 배신당한 거야. 남편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둘 다인 것 같은데. 저는 피식 웃어버렸어요. 웃기지도 않은데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꽉!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 돈을 보탰을까? 엄마 노후가 걱정돼서였어요. 진짜로요.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보탠 돈으로 마련한 2억짜리 상가는 정수 손으로 넘어가고 정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 팔려나가고 그리고 엄마는 너는 학원 있잖아고 하셨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자꾸만요. 나는 학원이 있으니까 괜찮고 정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줘야 하고 열심히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열심히 살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저는 한동안 엄마 집에 가면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좀 두고 보게라고 했어요. 사실 따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따진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가는 이미 팔렸고 돈 2억은 이미 정수 손에 들어갔고 엄마는 그걸 감싸셨고 남은 건 상처뿐인데 그 상처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또 갔어요. 약 챙기고 반찬 해다 드리고 청소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밥을 먹다가 였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 정수한테 아파트 넘겨주려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지금 사는 이 아파트? 응.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현재 엄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시세는 4억이었어요. 상가 팔고 나서 얼마나 됐다고 줘, 엄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지. 상가 팔아서 사업 자금 쓴다더니 사업이 잘 됐어? 이번엔 또 왜? 엄마가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 정리해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엄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엄마, 내 생각은 안 해? 그럼 나 모르게 주지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너 나중에 알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엄마 진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엄마가 그제야 저를 보셨어요. 은수야, 너는 네 가정 있고 학원도 있잖아. 안정적이잖아. 정수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힘들어할 때 내가 밥했던 거 기억해? 엄마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정수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 줄 알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14살이었어. 그때부터 나는 뭐든 혼자 알아서 했어. 알아서 잘하니까 엄마 눈에 나는 안 들어왔던 거 아니야? 상가도 그렇고 이제는 아파트까지. 그럼 나는? 엄마한테 나는 자식이 아니야? 나는 안 불쌍해 엄마. 엄마가 입술을 꼭 다무셨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수한테 아파트 넘겼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하셨어요도 아니고 왜 그러셨어요도 이미 늦은 말이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수한테서 엄마한테 오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온다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엄마 집에 갔더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화면이 꺼진 채로요. 정수 연락 왔어?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화해봤어? 2번 했는데 안 받더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위로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것 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엄마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명절 당일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음식을 준비해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아들 준혁이도 함께요. 준혁이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고 남편이 과일을 깎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며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자꾸 현관 쪽을 보셨어요. 혹시 정수가 올까 봐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엄마 전화기가 1번 울렸는데 정수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빨리 받으셨는지 몰라요. 정수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어서 못 온다고? 짧은 침묵.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지. 건강해라. 전화가 끊겼어요. 엄마가 다시 TV 화면으로 눈을 돌리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수돗물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나.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로 저를 1번 봤어요. 당연히 화나야지.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당연하다고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그날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를 볼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화면 꺼진 전화기를 들여다보시던 엄마. 명절에 현관 쪽을 바라보시던 눈빛.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서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2가지 감정이 같이 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불쌍하고 서러운 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불쌍한 건 정수한테 배신당해서였어요. 제가 서러운 건 그럼에도 엄마가 저를 1번도 진심으로 택하지 않아서였죠. 어느 날 엄마가 불쑥 그러셨어요. 은수야, 너는 결국 출가 외인이잖아. 내 재산은 아들이 지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엄마 약 챙기고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난데 출가 외인이라고 엄마? 엄마가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더 이어봤자 제 목소리만 떨릴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말을 전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장인 어른이 살아계셨으면 그런 말 못하셨을 거야.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출가 외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마 아니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성적표 들고 오면 꼭 안아주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날은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학원 수업이 막 끝나고 마지막 아이를 보내던 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엄마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박말수님 보호자분 되시죠? 할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학원 문을 잠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차 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퀭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으셨습니다. 은수야.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많이 아파? 어쩌다 그랬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실 만큼 아프신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이후 재활 기간도 길다고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서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누나 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자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건지. 엄마 병원 응급실이야. 고관절 골절이래. 수술해야 한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심각해? 수술 동의서 썼어. 너 언제 올 수 있어? 누나, 나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수야, 엄마 수술이야. 출장이 문제야? 그러니까 누나가 좀 있어줘. 나는 빠르면 내일 갈게. 내일?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누나, 병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해.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정수야, 너 지금 나한테 병원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하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끊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계셨어요. 정수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일 온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온다는 말에 안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말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수술은 다음 날 아침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밤을 샜어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쪽잠을 자다 깨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오늘 병원에서 잘게. 엄마 수술 내일 아침이야. 남편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가져다 줄게.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습니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오후가 됐을 때 정수가 나타났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엄마가 정수를 보자마자 눈이 달라졌어요. 왔어? 밥은 먹었어? 멀리서 왔는데 피곤하겠다. 저는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서 바라봤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센 제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수가 병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누나, 간병인 쓰면 안 돼? 맨날 누나가 있으려면 힘들잖아. 학원 문도 열어야 하고. 저는 잠깐 동생을 쳐다봤어요. 쓸 수도 있지. 근데 그 비용은 같이 부담해야지. 정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알아. 상가 팔아서 다 썼다며. 그리고 엄마한테 4억짜리 아파트도 받고. 정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은수야.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정수가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엄마 퇴원하고 나면 재활치료 기간 꽤 길어. 간병은 어떻게 할 거야? 누나가 하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수를 똑바로 봤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누나가 원래 해오던 일이잖아. 엄마 보살피는 거. 내가 해왔다고 앞으로도 나만 해야 하는 거야? 정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사업도 있고 바쁘잖아. 사업?
내 상가 팔아서 쓴 그 사업? 잘 되고는 있니? 정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누나, 그 얘기 자꾸 꺼낼 거야? 꺼내야지. 그 상간에 돈도 들어간 거니깐. 엄마가 나한테 준 거잖아. 엄마가 준 건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았잖아. 그게 정상이야? 정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나, 여기 병원이야. 조용히 해. 손이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너는 엄마한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출장이라 못 온다 그러고 병원비는 엄마 카드 쓰라고 하고 그러면서 간병은 누나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수가 눈을 피했어요. 나도 힘들어. 힘들어? 너 지금 힘들다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번엔 진짜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수야, 누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어. 왜냐하면 나는 학원도 있고 안정적이니까. 맞지? 정수가 대답을 안 했어요. 엄마 간병,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 네가 시간 쪼개서 와야 해. 병원비도 반반이야. 그게 싫으면 엄마 네가 모셔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올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읽으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형님,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림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간병을 저희한테만 미루시면 저희가 좀 난처해요. 형님이 학원 운영하시면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형님이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형님이랑 계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뭔가 올라왔어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옳게, 내가 여유 있어 보여? 나도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원 문 열어야 해. 정수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지금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웃지 마. 보내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바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옳게 문자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잘했어. 웃지 말라고 한 거 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차리면서 덧붙였어요. 당신 이번엔 선 그어야 해. 안 그러면 처남 계속 이럴 거야.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씹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까지도 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버텨온 사람한테 선을 긋는다는 건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간의 입원 끝에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야 했고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퇴원 전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혼자 지내시면 안 됩니다. 낙상 위험도 있고 재활도 꾸준히 도와드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엄마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퇴원하고 나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 가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신대. 남편이 조용히 저를 봤어요. 당신은 어때? 괜찮아?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싫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싫다고 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들린 게 처음이었어요.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된다는 게 평생 그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받았습니다. 누나, 나 지금 바빠. 1분만. 엄마 오늘 퇴원이야. 정수야, 엄마 네가 모셔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갑자기 누나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집이야? 누나가 원래 엄마 모셔왔잖아.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수야, 누나가 하나만 물을게. 엄마 노후 자금으로 산 2억짜리 상가는 누가 받았니? 엄마 살고 있는 4억짜리 아파트 누가 받았어? 그게 지금 무슨, 누가 받았냐고. 엄마 재산 다 가진 사람이 너잖아.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니까 간병은 내가 하라고?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정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나, 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상황은 나도 어려워. 일도 해야 하고 누나도 가정 있어. 그런데도 나는 3주 동안 매일 병원 갔어. 너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왔잖아. 누나가 나보다 잘하잖아. 그런 거. 그 말에 저는 터졌어요. 잘하면 다 떠안아야 해? 잘하면 손해봐야 해? 정수야, 누나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모셔가. 그게 싫으면 요양원이든 어디든 네가 알아봐. 나는 이제 못해. 정수가 말했어요. 누나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원 시간이 됐어요. 저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차에 태워드리면서 엄마가 물으셨어요. 은수야, 너희 집 가는 거야?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나 이제 한계야. 엄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입원한 3주 동안 매일 병원 왔어. 매일 일 끝나고 엄마 집에 들러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근데 엄마는 나한테 출가 외인이라고 했잖아. 은수야, 그건.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평생 엄마 곁에 있었던 딸한테 그 말이 나와요? 엄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나 지금 엄마 원망해. 솔직히 상가에 내 돈도 들어갔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수 줬을 때도 참았고 엄마가 아파트 증여해 준 것도 참았어.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 눈이 흔들렸어요. 은수야, 엄마 오늘 정수 집에 내려드릴 거예요. 집 받은 아들이 엄마 모셔야죠. 차가 정수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엄마 짐을 꺼내고 차에서 휠체어를 내려 앉혀드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올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올케. 어머니 모시고 왔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렸어요. 꽤 오래요. 그러다 올케가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형님, 저희한테 미리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올케, 정수한테 얘기했어. 올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좁아요, 형님. 애들도 입시라 예민한 시기고 애들 있다고 엄마 방 하나 못 내드려. 올케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때 정수가 내려왔어요. 누나, 왜 이래 얘기를 했어야지. 정수야, 오늘 아침에 너한테 전화했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럼 너는 누나한테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엄마 상갑할 때, 아파트 증여할 때. 정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요. 저는 엄마 손을 한번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갈게.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은수야. 저는 손을 살며시 빼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숨을 고르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한번 봤어요. 정수와 올케가 엄마 옆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백미러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슬픈 것보다 홀가분한 게 더 컸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말했어요. 나 오늘 엄마 정수 집에 내려드렸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그 말에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요.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를 정수 집에 내려드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엄마 이름이 뜰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는데 신기하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정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화가 나셨거나요. 남편이 저녁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연락해 봤어? 아니. 그래도 잘 지내시는지 연락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여보, 나 지금 숨 좀 쉬어야 해. 며칠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힘든 거 알아. 근데 어머님 수술하고 얼마 안 됐잖아.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였어요. 알겠어, 해볼게. 저는 밥 먹고 나서 엄마한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어요. 은수야, 엄마 정수 집에서 나왔어. 지금 집이야. 엄마가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우셨던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혼자 집에 있어? 엄마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편해서 못 있겠더라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제 물음에 엄마는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욕이 나오려는 걸 꼭 눌렀어요. 엄마, 내가 지금 갈게. 아니다, 엄마 잘 지내니깐 걱정 마,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엄마, 수술하고 얼마나 됐어? 혼자 있으면 안 돼. 또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불도 제대로 안 켜놓으신 채로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저는 불을 켜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 않고 엄마 짐을 챙겼어요. 우리 집 가자. 안 가도 돼. 여기 있을게. 그게 편해. 엄마는. 안 돼. 재활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 있어. 혼자 있다가 또 다치면 어떡해. 엄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지금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일단 가자.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엄마를 보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다 풀릴 만큼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면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우리 집에 모셔갈게. 당분간만. 남편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방 준비해 놓을게.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뭐라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기로요. 엄마가 받으시려는데 저는 옆에서 말했어요. 스피커로 해봐. 엄마가 저를 한번 봤어요. 그냥 들어보려고 뭐라고 하는지. 엄마 나야. 어디야 지금?
눈 안에 있어. 정수가 잠깐 말이 없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남겨두신 시골 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도 표정이 굳으셨어요. 정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땅이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팔면 꽤 나올 것 같아서 엄마가 어차피 쓰실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엄마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했어. 그냥 흘려들었는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땅 아버지가 남기신 거 맞지? 응. 아버지가 전에 남겨둔 땅. 손대지 말라고 마지막 보험이라고.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그 땅은 아직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걔가 연락한 게 내 걱정이 아니었네. 땅 때문이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한테서 이번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좀 설득해줘. 그 땅 괜히 갖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오잖아.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정수야, 누나를 이용하려고 전화한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설득하라고 나한테 전화했잖아. 정수가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엄마 노후를 위해서. 정수야, 그 땅은 엄마 거야. 마지막 보험이라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시는 그 땅 얘기 꺼내지 마.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만약에 또 그 얘기하면 누나 그냥 잊지 않을 거야. 정수가 말했어요. 누나 왜 그래 진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더니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많이 약해져 보였습니다. 은수야. 응. 정수한테 안 줄 거야. 그 땅은. 저는 엄마를 봤어요. 잘 생각했어. 엄마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네 아버지 생각이 나.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엄마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자라. 응, 엄마도.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것. 그게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흔적 같았어요. 그것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재활치료를 다니시면서 조금씩 걸음이 나아지고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엄마는 악착같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 악착 같음은 젊을 때부터 있던 거였으니까요. 반찬 가게 혼자 꾸려서 남매 키워낸 사람이니까. 같이 지내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조용해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지적하셨을 거예요. 반찬이 짜다, 집이 좁다, 준혁이는 왜 이렇게 말랐냐. 근데 이번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그냥 묵묵히 드셨고 거실에서 TV 보실 때도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달라지셨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힘든 일 많이 겪으셨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날 무렵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 이제 집에 갈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혼자 괜찮겠어? 저는 엄마를 봤어요. 이제 지팡이 짚고 혼자 다닐 수 있잖아. 너한테 짐 되기 싫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몸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엄마가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붙잡아야 하는 건지, 그냥 둬야 하는 건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뜻대로 하시게 해드려. 우리가 자주 들르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한데 혼자 계시다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자주 찾아뵈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늦었지만 당신 힘으로 일어서려는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가시는 날 저랑 남편이 모셔다 드렸어요. 준혁이도 함께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준혁이한테 그러셨어요. 준혁아, 할머니가 너한테 잘 못해줬다. 준혁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엄마한테도 잘 못했고. 그 말이 식탁 위로 조용히 떨어졌어요. 남편이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준혁이도 슬쩍 일어났어요. 저랑 엄마만 남았습니다. 은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너 어린 때 생각이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네가 집안일도 하고 동생 도시락도 싸주고. 엄마는 그때 너무 내 서름에 빠져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미안하구나. 아들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 곁에 있어준 건 늘 너였는데. 엄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수야.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났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건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상장 받아온 날 기억해?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아버지가 나 꼭 안아줬어. 그날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엄마 눈이 흔들렸어요. 나 그 기억 하나로 버텼어. 아버지 기억이 없었으면 진작 다 나버렸을 것 같아. 엄마가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그 말 듣고 싶었어. 평생. 그날 밤 엄마 집에서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주차장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등에 짊어지고 다니던 게 조금 내려진 느낌. 다 내려진 건 아니에요.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날 엄마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오래된 문을 삐걱거리며 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나 괜찮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잘 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할 말 있어.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엄마 집에 가니 식탁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땅. 네 이름으로 해두려고. 저는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오래 했어. 그 땅은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거고 네가 가져야 하는 게 맞아.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정수가 알면 어때? 내 땅이야. 엄마가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눈을 들여다봤어요. 이 눈빛을 평생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에 걸려 멈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14살짜리 애가 밥을 짓던 그 부엌. 아버지 없는 집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몸이 먼저 알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56이 됐어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지쳤고 많이 서러웠어요. 근데 엄마의 그 따뜻한 사과 한마디가 다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땅 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사실 말렸어요. 엄마, 굳이 지금 안 해도 돼. 천천히 해. 천천히 할 것 없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해놔야지.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정수한테서 전화가 온 건 등기 완료되고 사흘 뒤였어요. 저한테 먼저 왔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엄마가 땅 누나한테 줬잖아. 누나가 꼬드긴 거 아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정수야, 내가 넌 줄 알아? 엄마가 결정하신 거야. 이게 말이 돼? 너는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았잖아.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라고. 그게 지금 누나한테 할 말이야? 정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나가 엄마 옆에서 분명히 뭔가 한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엄마한테 정수 전화가 갔나 봐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정수가 엄마한테 따졌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서럽다고, 자기도 힘들게 살았다고,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너 그동안 받은 거 생각해. 엄마 다쳤을 때 네가 뭘 했어. 땅은 네 누나 거야. 그게 억울하면 그동안 엄마한테 해준 게 뭔지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 아들 편만 드시던 엄마가 그 말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정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케한테서도요. 엄마는 그냥 혼자 지내셨어요. 정수가 연락을 끊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엄마였으면 밥도 못 드시고 누워 계셨을 텐데 제가 주말마다 들르면 엄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 제 목, 남편 목, 준혁이 목까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어. 햇볕 들어오는 거 보면서 밥 먹어. 좋아? 좋더라. 그냥 조용하고 좋아. 저는 그 말이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83세 노인이 혼자 창문 열고 햇볕 보면서 밥 먹는 게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기일에 온 가족이 납골당에 갔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서는데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어. 당신이 아끼던 딸한테 상처 많이 줬어. 이제 좀 잘할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났어요. 소리도 없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꼭.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달라진 건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평생 인정받으려고 버텨온 사람이 이제는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옳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쉽게 온 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늘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에만 마음을 쏟다 보면 묵묵히 곁을 지키는 자식의 눈물을 못 보기 마련이지요.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자식의 손을 잡고 고맙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상처받고 당연한 듯 희생을 강요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내 마음의 문은 닫아 걸고 살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나를 지키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건강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늦더라도 진심은 닿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길, 그리고 그 길 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